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유로입니다. 오는 3월 9일이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석 달 후인 6월 1일에는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놓인 두 선거 속에서 전국 정치권도 각자 셈법을 달리하고 있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합과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복당을 내세우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눈치 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전국 발전의 비전을 얻어내기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여도가 지방선거의 공천을 좌우하게 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새해 첫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전국 지역의 여론 추이와 변수들 전망해보고요. 또 민주당의 복당이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과 각 지역별 후보자 구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당부할 사항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는 선거가 많은데요. 새해가 되면서 대선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후보자나 가족의 자질 논란이나 상대방의 비방뿐인 선거전인 모습에 좀 실망이 크고요. 아직 누구를 뽑을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이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자신들이 비전보다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상황을 걷고 있고 민주당 공천이 곧 임명 중인 분위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민주당이 대통합을 위한 복당을 조치하면서 공천을 위한 줄 세우기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파업과 통합보다는 기존 탈당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이 되고 나중에 공천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텐데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후보자 자질을 우선으로 심사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금 모두 힘든 상황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내세우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 아시고요. 이번 선거가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각 당과 후보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공약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여야 제3지대나 무소속 연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남은 시간 동안 여야 균형 발전과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의 다양성이 존중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망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소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에도 이 터말 정치 토크에서 많은 활약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자, 2022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지켜볼 사안은 무엇인지 먼저 이경재 의원님께서 먼저 풀어주시죠. 네, 올해는 선거해죠. 아까 인서트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시민들이 주셨는데요. 일단 선거라고는 그런 정치 이벤트가 갖는 의미는 검증과 심판입니다. 그 핵심적인 가치가 검증 심판인데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제 대선판이 뭐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아까 인서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떤 희화되는 측면도 있고 말 실수를 할지 또는 뭐 말 바꾸기를 할지 무슨 어떤 TV 프로그램의 예능판처럼 예능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희화되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예. 적어도 대선 전국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국가 어떤 품격에 맞는 어떤 어전대랄지 또는 치열한 논쟁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과제들 이걸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일방적 어떤 주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대선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 지역의 어젠드를 들춰내가지고 제기함으로써 어떤 함의를 갖는지 또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선택을 받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선거라고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검증하고 어떤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이번 기회에 새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대선 속에서 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 글쎄요. 대선 전국으로만 놓고 온다면 유권자 수가 차지하는 전북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 전북을 다녀가면서 정책과 공약 중심보다는 조직 다지기에 인물 알리기에 좀 나서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도 있고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지방선거에
또 줄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자 출마 예정자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규 대표님은 어떻게 올해 좀 보세요? 이 두 선거를 앞두고. 선거도 선거지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이. 그렇죠. 그래서 예. 제발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건강함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상 회복이 돼서 활기찬 어떤 경제 활동이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원래도 예상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거의 3개월 단위로 있다 보니까 원래 예상대로 지방선거는 역시나 대선에 묻혀서 아무런 어떤 조건과 내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몇 차례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인지도 여론조사일 뿐 쉽게 말하면 후보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도 우리 전라북도는 큰 거 없이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대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거의 묻지마 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여기서도 그 여타의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않고 좀 문제 있는 정치인들이 막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더 표를 많이 몰아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거의 네거티브전만 하고 그것도 가족 본인들 문제보다도 막 가족이 부인이나 자식들 문제가 더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나쁜 남자 시리즈처럼 되어 있는 이번 대선 전국이 좀 더 어떤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정책 공약도 그냥 띄워놓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진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인기 영합주의에 의한 정책들이 거의 남발식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진정성을 갖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정과 정의의 문제도 1차적인 게 있고 예. 부와 권력과 명예가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떤 입시비리나 이런 데서 보면 과거와 다르게 쉽게 말하면 부, 권력, 명예는 절대 나누어져야지 집중되면 안 되는데 예. 이걸 독점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세속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입시제도, 고시제도, 그다음에 의전원, 법조원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직업의 특권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묻지마 민주당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 입당을 하고 있는 상황에 몇몇 단체장 빼놓고는 다 민주당으로 또 다시 치환되고 있다. 그래도 그래서 이번만큼 현재까지는 묻지마 민주당이 아닐 수 있는 부동층의 여론조사 비율이 좀 한 45% 정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층은 기존 여론조사로 다 이렇게 n분의 1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반감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으로 있지만 민주당 후보 외에 무소속 한두 명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대안이 없거든요. 결국은 또 큰 물결 타고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투표장을 안 가든지 하는 현상으로 항상 고착되어 왔다는 거고요. 예. 또 선거가 진행될수록 전라도 전체 민주당들이 들고 있나서 막 치열하게 선거전을 진행시키다 보면 서로 십시일반에서 즉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단체장까지 쉽게 말하면 광역 그다음에 단체장도 기초광역이 있죠. 그까지 수직 서열화 되면서 서로 상부상조 하다 보면 예. 이 막강한 정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류가 돼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무소속도 대부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민주당 공천에서 여러 하자에 있어서 못하는 사람 그다음 물론 현역 단체장 몇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실제 현재 막강한 민주당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선거 때 되면 초기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들이 아주 마이너스 그 유권자들의 진정한 어떤 표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여론조사 대기자, 응답 대기자들이 이제 줄을 서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예. 응답률이 올라가면서 현역 중심의 어떤 여론조사로 변질돼 버리는 게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금 더 대선과 지방선거 얘기를 좀 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에 대한 늘 항상 지지가 일방적이었고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만 글쎄요. 이번 대선구도 또 지방선거까지 펼쳐지는 구도 속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경규 의원님 MZ세대 그러니까 청년 2030 세대에 대한 관심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표심 잡기도 좀 더 이번 대선에서는 달리 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20대, 30대의 그 몸값이 추선 적이 없을 만큼 그런 러브콜이 여야 간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우리 어떤 고정적인 관념은 20대, 30대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투표율도 좀 투표장에도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고착적인 관념이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의 어떤 20대, 30대들은 정반대로 아주 그 이념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고 더구나 이제 실용적인 어떤 노선을 이제 걷고 있는 층이 강하고 또 지난 17대 대선 때 보면은 20대에서 76%가 선거에 참여할 만큼 또 관심도 높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애매하긴 한데 앞으로 정치가 어떤 그런 미래의 그 어젠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20대, 30대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뭐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그런 세대, 그렇죠. 또 최신 어떤 트렌드를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 그런 세대들, 또 남과는 다른 어떤 이색적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흡연할 것인가가 여야 정당의 주요 이제 관심 사안이 될 건데요. 하여튼 이들의 어떤 관심은 진보랄지 또는 보수랄지 이런 걸 내걸면은 가장 식상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사구시적인 정책 또는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흡인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고 있겠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만 명이 무너졌단 말이죠. 176만, 네, 무너졌는데 안 됩니다. 예. 상당히 그 자괴감이 큰 상황이고 그 대부분이 청년층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청년층이 떠나던 원인은 일자리 때문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런 청년층을 붙들어낼 수 있는 그 선거 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붙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랄지 어떤 그런 마당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와야 줘야 되는데 아직은 떠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나가는 어떤 그 댐을 막아가지고 저수지처럼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거 국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대안도 내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은 여전히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그 안타까운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안에서 실제로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의 표현으로는 청년 당원들의 가입이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그래서 젊은 층을 잡기 위한 표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 안에서 2030 청년 세대 글쎄요. 대선 아직 지방선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 전북은 어떻다고 보세요, 김영희 대표님? 전북에서도 특히 국민의 당으로 당시 이준석 바람을 타고 그렇죠. 일부 청년들이 또 입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2030 세대의 어떤 지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들은 어떤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있고 기성세대는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처럼 보수가 구구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면 절대 그들은 그런 진보저나 보수를 다 떠나서 공정성이나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부딪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들한테는 꼰대 세대일 텐데 꼰대 세대가 그 2030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386 세대가 다 꼰대는 아니고 거의 다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실제로 꼰대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2030이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은 좀 다른 건데요. 2030이 저는 좀 떠들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초기에 그 촛불 전국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재명한테 많은 사이다 발언 때문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 같고 수사 과정에 있을 때 윤석열한테 또 많은 지지를 보냈고 최근에는 또 이준석한테도 간 적이 있고 안철수한테도 간 적이 있고 물론 그전에 또 우리 또 꼰대 검사한테도 많이 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꼰대 검사지만 2030은 또 환호했단 말이죠. 예. 이동훈 사람이요. 그런 저런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지금 2030이 어디에 정책하지 말고 떠들고 있는 어떤 현상, 여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의 어떤 지향과 내용이 선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선거 연령이 이제 또 18세 지금 선거 연령이 이제 18세니까 네. 또 그에 맞게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젊은층은 진보일 것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어떤 조건 속에서 내용이고 어떤 이분법적 사고, 과거에 군사독재냐 민주주의냐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다양한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이런 예. 것들까지 포함돼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전라도는 2030이 비중이 적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그친 마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젊은 층들을 숫자가 계속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들이 어떤 집단적 파워를 형성해 나가면서 가야만 2030이 진정한 힘으로 될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걸로 보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근데 막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아직 그런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청년 세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3월 9일 대선이 바로 지방선거의 최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바로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의 판도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했고요. 아울러서 과거 분당이 됐던 국민의당 출신들을 일괄 복당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관영 전 의원을 시작으로 유성엽, 김광수, 김종혜, 김세용 전 의원 그리고 전현직 도의원들도 복당 신청을 한 상황 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 하나로 뭉쳐지는 민주당 독점의 구도로 가면서 다양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복당을 양 당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선이라고는 어떤 임박해 있는 정치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치열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혈전을 하다시피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뭉치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화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냥 대면 걸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떻게 진정성 있게 통합에 내느냐가 앞으로 이제 관점일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대선은 어차피 지역 정서가 민주당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굴러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문제인 6월 2일 지방선거에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 그렇죠.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은 공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천 때 어떤 그런 기준과 원칙들이 작동을 할 것인지 또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권리당원을 지금 끝내놨단 말이죠. 대선을 앞둔 그 권리당원을. 그래서 권리당원을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신규로 들어가는 복당 인사들이 어떤 그 당내 지지 기반이 지금 취약한 건 사실인데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뭔가 중앙당에서 새로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원칙들을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려움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일당 독주로 돌아가는 어떤 폐해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도 어떤 진보 진영 내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런 기능마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또 비판적인 견해가 있긴 한데 이 역시 지역의 지방 정치의 리더들이 좀 뭔가 새롭게 과거와는 다른 어떤 포맷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그런 또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당을 보는 문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앙당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지방 도당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미 제가 듣기로는 중앙당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당에서 뭔가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뭐 사기도 좀 북돋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기여도를 지방 선거에 가점으로 또 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선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전 민주당이든 현재 민주당이든 이제 복당으로 일괄한 상황 속에서는 경쟁이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고, 글쎄요, 이 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그 당시에 10석에 7석을 차지할 때와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진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은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인지 사람 앞에 민주당을 보고 뽑는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유일하게 주어진 선거권, 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30년이란 역사 속에서 좀 많이 성숙돼 있으리라 보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아직은 과제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영희 대표님? 그 현재의 대통령 선거 자체가 권력을 100% 먹든지 아니면 100% 다 뺏겨버리는 어떤 싸움이 되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또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서부벨트하고 동부벨트라고 할까 일단요. 그다음 수도권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 그 3, 40만 표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시 대선 때는 그 적과도 동침하는, 그래서 뭐 지지만 하면 뭐 이렇게 DJP 연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하고도 다 연대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의미해서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다. 대선 앞두고 다 입당할 걸로 다 예상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대선 전국에서는 당보다도 대선 후보 중심으로 판이 짜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귀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또 뭐 현재도 보면 지역구 도의원의 무소속이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단체장들은 몇 명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중요하게 볼 건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은 뭐 무난하게 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더 그 기득권을 더 갖고 해서 현역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창이라든지 임실, 무주 뭐 이런 데서 그 실제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하는 맞습니다. 건 현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소도시 이렇게 전주권이나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민주당 어떤 바람한테 어렵지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단체장을 기득권으로 당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민주당이 입당해봤자 국회의원 눈치 봐야지, 중앙당 눈치 봐야지, 또 먼 핑계대가 컷오프 시킬 수도 있고, 권리당은 모집도 안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힘들고, 여러 전반적인 정치 역학적인 그다음에 정치적 뿌리가 애당초부터 민주당이 아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단히 현역일 경우는 현역 단체장 이름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지역구 그 당신 공천 주겠어 하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머지 기초나 광역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으로 민주당 아니면 거의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민주당으로 일렬 종대로 지금 다 서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단체장이나 이런 특히 광역 단체장 이런 경우는 실제 중앙당의 어떤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단체장인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느냐 교체되냐에 따라서 많은 부침이 있을 것 같다. 권리당을 모집이나 현재 여론이나 기득권은 큰 의미가 없고, 중앙당의 역학,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건 광역단체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 중심의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저는 항상 이 교육감 선거는 런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처럼 도정 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감처럼 이렇게 깜깜이 선거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아이들이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가 투표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인지도 중심에 였고 재수 삼수생들이 항상 유리한 구조죠. 그런 어떤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선거를 하면 지방선거에서는 과거 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가, 업적이 뭔가, 잘못한 거 뭔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자기가 뭐 어떤 출마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데 그런 평가는 없고 경쟁한 후보가 너무
근데가 안 나가서 난 한번 더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8년 동안, 나는 4년 동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출마하고 자기의 어떤 활동, 지방의원이면 지방의원 단체장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엄중한 평가 속에서 재출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페트롤전북 정치쟁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김관영 전 의원, 정운천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당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결국 이제 이 정운천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출발은 달랐지만 한때는 또 바른미래당에서 한 당에서 같은 의원으로 역할도 했는데 이 정치가 참 생물이라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정운천과 김관영 앞에 민주당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운천 의원이 이제 비례로 또 가기도 하고 김관영 의원은 다시 복당을 한 부분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자, 민주당이어서 당선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 대목에서 지금 오늘 방송 녹음 날짜 어제가 1월 12일 이상직 의원이 다시 6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동안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민주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 이런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의 낙마 또 공직선거 비리 관련해서의 평가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런 평가가 유권자인 주인이 또다시 평가를 내리지 않는 심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지마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또 정확하게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어려울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두 달 반 20일쯤 뒤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거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의제랄지 또는 정치 역량이랄지 또 정당에 대한 어떤 검증 평가 이런 문제를 천착할 어떤 기회가 좀 줄어든 거죠. 대선에 휩쓸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과거 16대 총선처럼 뭔가 좀 휘초리를 들고 때리는 어떤 민심이 작동할 그런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일 때 꼭 다 되느냐 이것에 대한 그 저지가 지난 16대 총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정치 환경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항 그런 것들이 호남에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랄지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 상주하다시피 뭐 그런 구애를 작전을 펴고 그래서 그때가 2016년 16대가 아니라 20대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때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한 어떤 그런 운동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년 뒤에는 벌써 다시 또 이제 이 뭔가 또 환골탈퇴해가지고 전설 또 싹쓸이 했단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대선이 껴 있어가지고 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 그러니까 있고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이제 의원님 싹쓸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기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중간에 이제 구속이 된다든지 선거법으로 낙마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쳐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렇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역할이 소진될 것이다. 묻힐 것이다. 대선에 가려가지고 그 제대로 된 선거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하고 심판을 해야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 소식을 접하고 평가자로서 투표권자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게가. 민주당이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선에 가려져가고 지방선거가 제대로 활발한 어떤 지방선거로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약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심판 기능도 거의 저절로 이렇게 연동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상쇄할 그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윤리 도덕적 문제까지 걸러내는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당이 내건 지방선거에 공천이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말하자면 대선 기여도라는 건데 대선 때 얼마를 기여했느냐. 예컨대 읍면동별로 그 투표를 봐가지고 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득표율
이걸 과거 지난 역대 대선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 높냐 낮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 대선 기여도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또는 그 정성적 평가가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위원장이랄지 중앙의 어떤 여러 인사들에 대한 줄서기 또 충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능도 더구나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제대로 된 민심의 어떤 심판이랄지 검증이랄지 이런 기능이 해도 굴러가겠느냐 예. 이 측면에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 대선 전국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바람이 일었을 때 당시 호남인들은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었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안철수의 어떤 광폭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진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7명이나 당선되는 거였는데 그 뒤에 어떤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후보였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쉽게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 민주당으로 이제 다시 복원된 건데요. 그래서 실제 이런 대선 전국에 있어서는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지 않고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후보 되고 대통령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명 있어도 모래알이고 잘못하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떤 대선 후보 중심으로 거의 전국적인 주세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기여도를 말해버리면 그 충성도를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뭐 가점을 준다고 하면서 표창을 했죠. 단체장 뭐 예. 대체 뭔 기준으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측근 준 거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 최고위원 선거 때 우리 전북에서 도와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전국적으로 해서 주고 대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것들이 현재로 보면 그 대선 이후에 치열한 공천을 놓고 치열한 다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왜 공천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또 탈락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말이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에서 가점을 주겠다. 그러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열심히 뛰면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주고 사실 대선 후보를 보고 그 정당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 정치인의 역량 그것이 지지율로 평가가 된다. 이 부분은 유권자가 좀 많이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 그 우리 전라도 도민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누구 특정 후보를 찍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판단이 어느 정도 서 있고 뭐 중도층에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물론 선거운동 못하죠.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표가 더 깎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어떤 내용인데 문제는 유권자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어떤 특허를 통해서 공천받는 사람이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낭만을 하게 되면 뭐 이상적으로 현재 낭만한 건 아니죠. 현재도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그 낭만하게 되면 책임 정당이라고 하면 공천을 안 내죠. 근데 어떤 방식을 변칙을 써서라도 기어이 공천을 하고 또 유권자들은 사람만 바꾼 또 민주당을 찍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권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초고 이제 정치 토크를 이제 또 대선과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더 이어가겠습니다만 자 30년의 이 지방선거 기초 광역의회를 비롯해서 행정까지 자치단체까지 과연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는 타당에 비해서 호감도가 높아서인지 아니면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 맞아서인지 아니면 선택 후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인지 유권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본다면 이경재 의원님은 그동안 이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방송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유권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선거 행태를 보면은 유권자의 어떤 의지랄지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심판하는 기능이 작동된 그런 선거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냥 휩쓸려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는데 후자는
이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지방의원 또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인적 자원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래가 하나의 선거 조직으로 변하면서 굳건한 조직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온 측면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잘 하더라도 또는 잘못하더라도 그런 길 위에 따라가는 선거 행태를 보여온 적이 있고 예.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한 그 2016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강한 회초리 거의 뭐 몽둥이 수준의 회초리 그렇죠. 들었단 예. 말이죠. 그것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그걸 심판은 검증하고 심판한 그런 케이스가 2016년 총선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두 가지 형태를 놓고 볼 때 거의 그 묻혀가는 지방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대세대 의제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의제를 갖고 작동시키고 활발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예. 그 기능이 상쇄된다는 거죠. 대선에 가려가지고 특히 예컨 들면 부동산 문제랄지 또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뭐 이런 문제가 가려다 보니까 지방선거로서도 가치랄지 철학이랄지 또는 그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예. 유권자들이 제대로 심판할 만한 어떤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지난 조기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도 역시 그렇죠. 그 바람으로 네. 예, 결과가 이어졌죠.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드린 질문에 김영기 대표님, 우리 도민들은 왜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과거에는요. 군부 독재 시절에는 탄압받는 정치인의 우리 지역에 큰 틀에서 김대중이라고 예, 하는 네. 거물 정치인이 있었죠. 이러니까 그 시기에는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을 김대중이라고 하는 야당 정치 지도를 통해서 치환시켰단 말이죠. 예. 우리를 대리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열망을 모아서 지지를 보냈고 여기에는 뭐 지지율이 거의 뭐 온몸 지지기니까 95%막 이렇게 예. 갔던 어떤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기 출신이 아니지만 노무현 정신을 보면 또 노무현이 추구했던 후보 되기 시절에 추구했던 거 뭐 대통령 돼갖고는 모르겠고 후보 시절에 추구했던 어떤 노무현 정신에 대한 또 기대치가 또 우리 호남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어떤 그런 걸로 그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지지를 보냈죠. 그런 게 있고 촛불혁명 과정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자처했듯이 또 국민들의 어떤 열망과 바람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선 전국이고 사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요 지역 안에서 지방선거든 그 기초의회든 우리 선거는요 대부분 이번에는 특히 더 심하지만 대선과 연결돼서 지방선거도 다 거의 일사천리로 된다. 왜냐하면 안철수 바람이 있었을 때는 무슨 의미냐면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그 지방 일꾼들을 지지한 거거든요. 정당. 근데 안철수가 저 아니네. 선거 이제 떨어지고 아니네 하고 순간 그 정당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한테 지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서울 중심, 중앙 중심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들은 진보 정당들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 왜냐면 거기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다면 컸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1인 보수 중심의 어떤 정치가 아직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정당 금방 커버려요. 선거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첨가할 거는 그 유권자의 선거 태도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요. 특히 지방선거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왔는지 거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더구나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에 묻힌 지방선거라고 한다면은 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선에 묻혀가는 지방선거 큰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그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관심을 갖고 아니면 기동량이라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검증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뭐 거의 관심도 없고 누가 되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그 정당이었던 그런 큰 어떤 전략이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선거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 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터놓고 말합시다.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김현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 정의당, 진보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뭐 도지사 후보군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기사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맥락이 바로 오늘 두 분의 말씀 속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 앞에서 잠깐 말씀을 좀 더 해주셨고 언론에서 이제 지방 선거, 도지사 선거 이제 3선 도전하는 송하진 현 지사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또 재선에 뭐 김윤덕 의원이 이미 일찌감치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안후영 의원까지 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도지사 선거 여기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후보군을 만들어낸다는 구도 그렇게 되면 이제 1대1 구도가 나오고 물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남원입 실순장에 김영호 당협위원장이 지금 일찌감치 발표는 했습니다만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도지사 선거는 현재로 보면 뭐 국민의 당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고 민주당은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하는데 뭐 현역인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지금 이야기했고 재선 의원인 안후영 의원과 김인덕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예. 뭐 정의당도 후보를 내겠죠. 그런 의미고 저는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아마 그 항상 같이 활동했던 단체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어떤 수준의 저는 다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예. 좋으면 좋겠죠.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근데 현재 우리 전라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관심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천 후보가 누가 됐느냐인데 현재 그 공천 과정이 대선 이유거든요. 특히 광역은 우리 지역에서 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대선 결과에 의해서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대선에서 만약 그 경우에 정권을 재창출을 한다면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데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일성이 안정수의 개혁이냐 급진적인 개혁이냐 뭐 개혁이냐에 따라서 호남에서 3선 단체장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발언 하나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날로. 예. 그러고 정권을 교체되면은 거의 3선 호남에서 3선은 어렵다. 왜냐하면 말동만 공천만 받으면 항상 당선되기 때문에 중앙 땅에서 맘만 먹으면 바꿔버리면 끝나버려요. 여기는 뭐 아무런 항변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서 광역 단체장과는 대선 이후에 대선 결과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서울에서도 김현미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안규백, 김현미 뭐 하물며 요즘은 정세균, 정동영까지 거론되고 있는 어떤 조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있고 내부 경쟁도 의미는 있지만 내부 경쟁보다는 어차피 중앙당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쪽이 더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깜깜이 선거인데 그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후보를 한다는데 또 제밥에 눈이 멀어갖고 막 쏴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요. 갖고 다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일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분은 김승환 12년에서 쉽게 말하면 받았던 어떤 상당히 큰 기득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게 좀 평가 하나도 없이 뭐 또 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큰 어떤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게 현재 뭐 앞으로는 또 모르죠. 어떤 이제 발언과 실천을 통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큰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여타의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의원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권리당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여론과는 또 다르거든요. 권리당원 문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른 데보다도 그 대부분이 이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현역들이 평가를 못 받잖아요. 다 대부분이요. 대부분 물론 평가를 받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진안이나 군산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들이 현역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또 그들이 막강한 권리당원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크면 현재 여론들이 바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관심사항이 저는 현역이 탈락하나 선거에서 이기나 지나 이게 더 어떤 단체장 부분은 그런 게 더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도지사 선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은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좀 14개 시군의 상황, 물론 더 많은 입후 예정자들의 여론조사라든지 내용들이 좀 기사화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도지사와 교육감 정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자, 도지사 선거 과정, 물론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뭐 관건이겠습니다. 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선거 그 형태가 권리당원 여론조사 50%씩 그 반영을 그렇죠.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아까 우리 김명기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후보군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유력한 주자는 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송하진 지사의 어떤 압도적인 우위 속에 진행되고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뭐 송 지사는 엊그저께 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작년부터 조직 가동을 해온 상태고 김윤덕, 안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의지를 표명했지만은 노골적으로 지금 그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지금 대선 전국이라 대선 전국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으면 좀 욕을 얻어먹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하겠다 이제 이런 늦춰놓은 상황인데 제가 김윤덕 안우영 의원의 도지사 일찌감치 지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송 지사의 어떤 그 출마 선언을 좀 저지하는 그래서 압박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됐을 것 같고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 뭐 여론조사 50% 권리당 50% 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라북도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떤 도민들이 느끼는 거는 약간 이제 피로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그 유상에 맞는 전라북도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긍심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뭔가 좀 세우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좀 전라북도 하면은 그 자존심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그런 걸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건데 송 지사가 그동안에 그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은 그게 이제 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만큼은 뭔가 좀 역량 있고 중량감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뭔가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어쨌든 저희 KBS와 함께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교육감 선거 김명기 대표님이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뭐 깜깜이라고는 하나 이게 언론도 깜깜이가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래 교육감 선거 교육감이라고는 자리가 큰 자리죠. 예산만 해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총괄 책임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또 정당 공천이었기 때문에 또 날려놓고 지금 하는 그런 측면이라 뭐 구체성이 지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KBS 천주방송 천국이 최근에 여론조사 하는 걸 보면은 부동층이 40%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가 넘는 부동층을 가지고 우위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측면이 하나 있고 현재 나온 조사 결과로 놓고 보면은 뭐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가장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고 예컨대 뭐 이한근, 차상철, 천호성 이런 진보 성향의 어떤 후보들은 좀 밑에 있긴 하지만은 20일 날 그 단일화 그 결과를 놓고 본 이후에 조사를 한번 해야 뭔가 뚜렷하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설 명절 전후 같으면은 적어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황호진 전 전라북도 교육청에 부교육감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에 김 대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어떤 의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이 그냥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돌아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 선거도 역시 좀 부실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후보들도 뭔가 좀 차별화된 나만의 가치를 내걸고 도민들한테 구애를 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요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KBS 전주총국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17.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로 나타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 여론조사 지금 응답률이 상당히 높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가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인지도의 여론조사인지 저는 그 KBS한테 좀 뭐 지적 아닌 지적을 한다면은요. 그 KBS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내가 전 유권자 전화를 받으면 7분 30초를 전화를 받아야 해요. 예. 대체 이 바쁜 세상에 핸드폰을 들고 7분 30초 동안 그쪽에 사람이 했으니까 직접 면접이니 그걸 들으면서 7분 30초 동안 모든 일을 제쳐놓고 거기 응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강렬한 어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지사 따로 시장 군수 따로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럼 막 대통령 후보까지 못 알아보면 대통령 후보 뭐 다 알아요. 알아서 다 찍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사하면 지사 교육감만 하고 시군에 몇 개 하고 이렇게 나눠야지. 모든 걸 한꺼번에 물어갖고 8분 가까이 전화기를 자꾸 응답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결과는 좀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이 네 개 영역이 걸쳐서 내가 들어보니까 7분 37초인가 그동안 전화를 받아야 한대요. 그 4개를 응답한 녹음해갖고 시간 딱 나오잖아요. 선거 그 질문이 한 턴 돌아가는데 7분이 걸리는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7분 30초간 응답을 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공영 그 방송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지사 선거의 핵심은 워낙 그 송 지사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땅에 컷오프 시키냐 안 하냐 노골적으로 그게 핵심이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대선 전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 안희영이라든지 뭐 김인덕이라든지 또 여타의 어떤 사람들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겠죠. 근데 어떤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변수가 연결돼 있고 현재 전라북도 광역은 후보들이 주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후보들은 나 나갑니다 하고 알리고 있는 거고 중앙당에서 누구를 낙점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대선에 가려 있긴 하지만 지역으로서는 지방선거가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이고요. 또 선거를 통해서 재개 문제 고민들을 들춰내므로써 중앙당에 반영을 하고 대선 후보한테 반영시키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책들이 중앙당에 또 정부에 반영이 돼야 예산이 확보되고 정책 과제로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후보를 할지 정당도 지방선거의 어떤 지방선거의 의제를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시키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더 놓고 말합시다. 올간 정치 토크 다음 시간에는 14개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후보군 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토크 말합시다. 올간 정치 토크 시간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김영기 대표 그리고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